슛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공자와 맹한 사람이 떠드는 얘기, 공자와 명자와의 박범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일지 두 번째일지 모르는 게스트가 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오늘의 전공자는 사학 전공자입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본인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학에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학부를 졸업을 했고, 사학과 학부, 그다음 석사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할 예정이고요. 주요 시대 전공으로는 한국 근대사를 이제 전공하고 있는 박사 과정입니다. 예, 잘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네,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럼 이제부터 사학 전공자한테 궁금했던 걸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일단은 사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뭐야? 사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나는 이제 대학교 이제 사학과로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원래 역사를 좋아했는데 문과니까 역사도 좋아하고 뭐 윤리도 좋아하고 사탐 과목은 모두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그 수능 준비한다고 고3 때 이제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여러 음, 가지를 찾잖아. 그때 세계사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 있던 세계사 선생님이 되게 이쁘셨어. 그래서 나는 정말 음, 외모 보고 그분을 따라서 이제 그분 메가패스도 가입하고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 인류 거의 전방위에 걸친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듣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아, 나는 역사 전공을 해야겠다. 고3 때 사실 결정을 한 거지. 그때 이제 인강 선생님 보고 그러면 그 전에는 사학과를 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그 전에는 놀랍게도 나는 교사가 꿈이었는데 중고등학교 교사가 꿈이었는데 영어 교사가 원래는 꿈이었어. 근데 영어도 좋아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랬는데 뭐 영어보다 뭔가 나를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거는 영어보다는 더 그런 사탐 쪽이었는데 그 와중에 역사가 더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 그래서 하게 됐다고 봐야지. 그렇게 해서 사학과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지. 사학과 혹은 역사교육과 이런 음, 역사 관련 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 애국심도 투철하니까 북신, 이제 애국심이 굉장히 투철했기 때문에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나요? 일본을 좋아하지. 그때도 좋아했지. 그런데 그때는 좀 더 철없이 우리나라 역사를 전 세계에 넓히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달까.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게 있지. 사실. 역사에도 그럼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뭐, 그렇죠. 고대사, 뭐, 중세, 현대사, 근현대사, 너무 많은데, 그럼 본인은 어떤 걸 전공? 지금 나는 이제 한국사를 하고 있고, 한국사 중에서도 한국 근대사, 그러니까 근대라고 한다면 보통 개항기, 우리나라가 이제 개항을 하면서 조선 후기부터, 극후기부터 이제 일제강점기까지를 보통 근대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칭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이제 현대, 그 전은 뭐 중세사 혹은 조선시대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연구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 근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근대사라고 하면은 보통 몇 년대부터 몇 년대까지를 뭐 근대사라고 하나요? 정확히 집어주자면 1800 이제 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있었잖아요. 그 강화도 조약은 뭐 조일소 조규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개항이 됐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본에 의해서 좀 강제로 체결한 측면이 있는 강화도 조약을 이제 근대의 스타트 지점으로 보통 보지. 그래서 1870년대, 60년대부터 1945년까지를 근대라고 보면 된다. 이거는 뭐, 음, 후대의 인간이 그냥 그렇게, 규정하는 그런 시대 구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거기를 전공하고 계시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갈 건데, 본인 사학과시잖아요? 네. 역사를 공부하고 계시고, 그럼 사학과가 생각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왜 역사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있어.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인 것 같아. 왜 존재하는가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데, 왜 존재하는가는 보통 철학적인 질문으로 철학이 대답해줘야 할 그거인 것 같아. 우리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역사가 대답해줄 질문이라기보단 철학이 대답해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역사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지. 우리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지구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거는 얘기를 해주지만, 우리 개인, 사회, 국가, 세계가 어떠한 이상을 지니고 있고, 어떠한 규범을 지니고 있고, 어떠한 도덕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것들은 역사가 가르쳐줘야 하는 질문인데, 사소하게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또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뭐 범법은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행위와 생각이 형성되었던 건 다 역사적 맥락이 있거든.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학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해 주는 학문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생활 양식이며 문화며 그렇지. 뭐 그런 말하는 말투도 그렇고, 뭐 문화권마다 다른 말하는 방식도 그렇고, 모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주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이다라고 근데 얘기해요. 사실 그렇게 치면 모든 게 다 역사잖아요. 지금 그렇지. 내가 이 상황에서 커피 한 모금 하는 것도 역사인데 그렇지. 그런 건 역사라고 보통 하진 않잖아. 그럼 그 역사랑 이런 커피 마시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모든 과거가 역사가 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인데, 그게 우리가 사소하게 그냥 오늘 방에서 나가가지고 그냥 내가 산책하고 온 것도 그럼 역사냐? 내가 어제 아침에 생선을 먹은 것도 역사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 과거를 역사로 만드는 건 역사가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역사가라고 하는 건 꼭 학자의 필요는 없어요. 뭐 학위를 역사를 따서 저술하는 사람. 그냥 내가 과거를 역사로서 저술하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 이젠 존재하지 않는 그 과거에 내가 이런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고, 이 행동이 중요했다, 이 행동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역사가가 되는 거고, 그게 역사가 되는 거야. 역사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쓰여진 거. 새롭게 만들어지는 구성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17세기, 18세기에 철학자들이 들으면은, 뭐 실증주의 철학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19세기까지도 있죠. 그런 놀라겠지만, 요즘의 세상에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 사학과는 보통 뭘 배우나요? 사학과는 일단 역사를 배웁니다. 그렇죠. 역사를 배우는데요. 뭐 한국사도 배우고요. 동양사도 배우고 서양사도 배우고 근현대 다 배우는데, 뭐 전공 교수님이 가르치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뭐 저희는 대표적으로 고대사 교수님은 안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고대사를 하려면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왔어야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역사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인터넷에 나올 만한 그런 사건들을 나열해서 뭐 외우게 시킨다는 그런 건 안 하고요. 그런 거에서 시험 보시지 않나요? 그런 거 시험 보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본질적으로 교수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떠한 과거의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아는 현상이 있겠죠.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사건이 또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귀결이 되어서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지, 그런 인간사의 일반적인 진행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사학과의 교육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구조에 더 집중을 하지, 개별 사건을 암기시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몫이라서 굳이 가르치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정 사건이나 뭐 인류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찰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현상이 이것 때문에 발생했고 그리고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까지 그런 하는 것까지 걸까요? 하면 좋고, 그런 것까지 하자고 이제 교수님들은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로 하는 건 과거의 사건들과 사건들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이 얘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동아시아의 전체 그 역사적 정치 맥락. 외교적 맥락은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거를 배우는 거죠. 저도 근데 역사학과 수업을 들어봤어요. 예. 전공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공을 배운 거 듣긴 쉽지 않은데. 전공을 배워야 됐어. 아, 뭘 배웠냐면은 이런 걸 그냥 개론적인 걸 배웠어요. 왜냐면 이거는 사학과 전공 학생들 듣지만 타학과 전공을 듣는 걸 또 교수님이 알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뭐 이걸 교수님 자료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뭐 이런 거 했다. 뭐 이런 거 내가 필기하고 뭐 이 그림에서 뭐 요 MP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신의 어머니라는 뜻이 MP. 뭐 얘가 콘스탄티누스 1세,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유스티니아누스다. 뭐 이런 수업을 재밌는 거 들었네. 어, 이런 걸 했었다. 그리고 이런 걸 배우셨다. 공부를 또 하다 보면 역사를 배우게 되잖아. 음, 이걸 공부하면서 와, 이건 미친 역사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 이런 걸 글쎄, 기록을 해놨어? 같은 게 있을까? 글쎄, 그런 거는 사실 내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사소한 거를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내가 전공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근대 쪽이다 보니까, 지금하고 크게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거든.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켜봐도 충분히 통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언어 면에서나 사고 방식 면에서나. 사고 방식은 특히 근대에 와서는 지금의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꼰대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크게 우리랑 다르다고 느끼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미친 역사다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는 유튜브를 찾아보는 게 더 빠르다. 그거는 이제 도파민 올라오는 그런 거는 거는 유튜브에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보는 게 더 빠르다. 아까 사학과 수업을 내가 들어갔다 그랬잖아. 음, 대체 수업을 한다고 하더니 음, 본인 사학과에서 뭐 발표하는 걸 보러 가는데 본인이 이제 거기를 참석을 해야 되냐면 뭐 피드백을 줘야 한다든지 해서 근데 했더니 가서 앉았더니 되게 좀 넓은 그 컨퍼런스장 같은 데서 발표를 하더라고. 뭐 백제였나 신라였나 그 마차 다니는 길의 폭 같은 걸 연구를 해서 뭐 사진을 찍고 뭐 답사를 해서 그런 걸 발표를 한다는 거야. 근데 사학과들은 보통 그런 걸 해요? 우리도 많이 하지. 특히 이제 1, 2학년들한테 잘 시키진 않고, 한 3, 4학년쯤 되면은 아예 논문 지도 수업이 있어. 논문 지도 수업에서 아예 소논문까지 제출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프로젝트로 팀원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백제나 신라사 같은, 좀 약간 현장 답사가 더 필요한 분야의 경우에는 그렇게 팀을 맺어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개인적으로 논문을 쓰게 하지. 특정 주제를 잡아서 자기가 사료를 조사하고 기존 연구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소논문을 쓰게 만드는 거는 역사학과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이야. 왜냐하면 특정 주장을, 자신의 주장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거를 가르치는 게 학부의 단계에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학부생들한테 시키는 것 같아. 이런 게 좀 진짜 대학 같구나라는 생각이 또. 근데 또 사학과라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겠지. 사학과는 뭐, 아무래도 시험이 있어야 변별력을 내기 좋고, 교수님들도 점수 내기 좋고, 그러니까 그, 뭐 시험을 내서 뭐 객관식으로 낸다든지 주관식으로 내서 이렇게 시험으로 변별력을 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레포트를 써오게 해서 그 레포트의 퀄리티로 점수를 주는 사람도 있어. 이 경우에는 학생들마다 자신의 취향이 갈리겠지. 그치. 암기를 잘하는 사람은 좀 시험을 더 좋아할 거고, 암기보다는 자신의 텍스트를 써내는, 그래서 집에서 써서 가져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후자를 좋아할 거고, 그리고 보통 후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대학원까지 간다. 그치. 그럼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내가 그랬지. 나 그런 수업은 참 좋아했는데, 이렇게 외워서 시험 봐야 되는 거를 참 못했어. 고유명사, 연도 이런 거 하나도 못 외웠거든. 음, 그런 걸 참 못 외웠는데. 그럼 사학을 전공하면서 좀 알게 된 의외의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내가 애국심으로 좀 사학과를 선택했다고 아까 말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애국적인 활동을 혹시 하지 않을까 했어.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들의 연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대중에 공개해서 뭐 어떠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를 하지 않을까. 뭐 요 위안부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걸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건 오히려 역사 동아리, 이런 대학의 역사 동아리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사학과에서는 정말, 정말 변태같이, 뭐, 이런 게 궁금해라고 싶은 것마저 그게 중요하다고 하고, 역사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하고, 배우게 되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좀 약간 정의감과 역사에 대한 사랑으로 왔던 사람들은 당황을 많이 하지. 그런 거는 뭐 약간 뒷전으로 좀 생각이 되니까 더 다른 학술적인 거에 집중을 하기 마련이네. 그거 외에는 뭐 어려울 줄은 알았지만 더 어려웠던 거는 생각보다 언어를 잘해야 된다. 음,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한국어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대어로 쓴 게 아니니까. 그렇지. 한국어도 옛날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한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어를 굉장히 우리 특히 근대사 하는 사람들은 사료가 다 일본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어 잘해야 되고 영어 논문 읽어야 되니까 영어 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언어를 생각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역사를 배우러 왔는데 언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다. 그거는 모든 학문에 다인 것 같으니까. 한국어로 쓴 논문이나 그런 게 별로 없는 분야가 많잖아. 그럼 그렇지. 원서들은 다 외국어로 돼 있으니까. 그 본인 공부하는 것보다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공부를 그런 하면서. 딱 사학과가 그런 것 같아. 양도 많지 않아? 공부하는 양도? 공부하는 양은 뭐 내가 뭐 어느 과 다른 과 수업을 해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학부 단계에서는 학교마다 조금 갈리는 것 같아. 정말 그냥 한 학기 내내 사실들만 나열해 놓고 그냥 이거 외워와라 시험 보자 이렇게 하는 교수의 수업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한 주에 뭐 한 권씩 책을 읽어서 발제를 시키는 빡센 교수님도 있고 음,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말 레포트로 소논문까지 작성해서 내야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 교수님은 학부생들이 본인 수업만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항상 거야?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은 그러니까 항상 본인도 대학을 다녀서 교수가 된 건데, 교수님은 넌 내 수업만 들어 이기 때문에 사학 전공에 뭐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본인이 찾는 겁니다. 그 뜻은 단점이 가득합니다. 예, 취업 안 되고요. 예, 뭐 어딜 가나 그거 해서 뭐 하냐 소리 듣고요. 음, 그 문과 중에서 가장 입결이 낮은 그러니까 음. 이 대학을 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역사는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가지고 하면 그게 장점이 되는 거고요. 좋아하면 그 단점마저 다 커버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인정할 만한 그런 장점, 사회 모두가 인정하는 장점은 없습니다. 그런 건 적어도 저희 과에는 공대랑 달라요. 공대는 이 나라의 그 불로 일으키고 기술적 발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학문이라면은 우리는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돌아가야 하는 과라서요. 예, 취업도 잘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비슷한 결의 질문인데, 사학과 전공을 하면은 보통 어디에 취업을 하나요? 아, 예. 우선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취업이 되긴 하나요? 아, 예. 놀랍게도 문사철이라는 뭐 그렇죠. 안 좋은 그 단어가 있잖아요. 철학과가 취업을 하려면 고대 그리스로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사철 하면은 가장 취업이 안 되는 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사학과 취업은 그렇게 좋은 곳이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학과가 좋은 공간이다. 시공 그 베이스가 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 사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사학과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렇죠. 전공을 살리면서 하기에는 너무 길이 좁습니다. 좁다. 일단 일반적으로 학부를 졸업을 하잖아요. 학부를 졸업하면 학부 졸업이라는 건 그냥 4년 그렇죠. 나와서 4년제를 졸업을 한다. 졸업을 한 경우에는 역사 전공을 살린다면 역사 교사가 일단 있겠고 아니면 대중강연 강사 정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역사 게임 개발 아니면 뭐 역사 콘텐츠 제작 이런 약간 부가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다른 장기까지 끌어와서 취업을 할 수는 있을 건데요. 순수하게 역사만 가지고는 어디도 취업이 안 될 겁니다. 좀 보통 생각만 해도 역사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나. 그죠? 일반적으로. 실제로 그럽니다. 역사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예, 어디 학부 졸업만으로 역사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보통 석사를 그렇죠. 따면은 괜찮아지나요? 이제 석사와 박사를 땄을 때에 조금 갈리는데 석사 정도 따면 박물관 학예사라는 길이 생깁니다. 큐레이터라고도 하죠. 박물관의 전시, 연구, 유물 보존 뭐 이런 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인데 보통 이제 도슨트라고 하는 유물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이랑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큐레이터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물론 그런 일도 합니다. 도슨트 분들의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시를 기획하고 그 전시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 처리하고 혹은 학술 연구 대회를 열고 뭐 그런 행사를 여는 제 업무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뭐 유물 보존이나 이런 것도 실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박물관 학예사라는 길이 하나가 생기고 여기서 또 하나 갈리는 게 이거는 이제 직장인의 길로 들어서는 건데 석사를 따고 또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겠다고 하면은 연구원으로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꽤나 한국에는 역사 연구원이 많습니다.
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뭐 서울대학교 규장각, 그 외에도 서울 각 큰 박물관의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에도 역사편찬원인가 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취직을 해서 일단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좀 벌다가 박사학위로 진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따면 이제 본격적인 연구 커리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박사 따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지? 보통 5년 이상 걸리죠. 5년을 해서 했는데 스타트인 거야? 그렇지. 박사를 따고 나서 이제 전쟁 시작이지. 보통 그렇다고 말을 하더라고. 박사를 이미 딴 선배님들 말을 들어보면은 박사 따고 나서 이제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중요한 기관의 연구원이 되려면 그때부터 논문 엄청 써가지고 연구원으로서의 커리어가 쌓여야 그런 좋은 데 들어갈 수가 있지. 연구원 말고는 뭐 할 게 없나? 연구원 말고는 없지. 없이. 연구원 안 할 거면 여기 오면 안 돼. 석사 박사를 하면 안 돼. 그게 뭔가 다양한 취업기를 찾는다고 하면은 애초에 역사학 석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딴다든지 다른 무슨 시험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알아서 가야지. 역사 석사 박사는 연구원이 되기 위해 오는 거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는 거야. 뭐 석박까지 가면 모든 분야가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렇지. 근데 아무래도 공대나 이런 자연과학계 쪽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은 많지. 아무래도 많은 분야로 많을 것 확장성이 있지.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어. 정말 역사할 건 끝까지 역사만 해야 돼. 칼이 들어와도 뭐 국문학 아니면 언어학, 철학 이쪽으로 살짝 틀 순 있는데 거기라고 뭐 풀이 넓겠어? 그냥 좁은 풀이 한두 개 늘어나는 것 뿐이니까 그냥 이 업계에 평생 내가 몸을 담그겠다는 자신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보통 박사를 생각하는 거는 20살 뭐 20대 그때 중후반? 그러니까 그때 후반? 생각을 해서 내가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 생각을 누가 깊게 했겠어? 한 20년 했겠어? 그렇지. 1, 2년 하고 들어갔는데 평생 갈 곳을 1, 2년 만에 그냥 풍덩 들어가 버려? 그럼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을 그 자신이 없으면 들어오면 안 돼.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석사 학위가 있고 역사학으로 석사 학위가 있지만 내가 이거 3년 동안 정말 노력해서 쓴 거거든. 근데 역사 학계가 아니면 이 논문의 가치를 알아주는 데는 없어. 역사 학계니까 역사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의 수요가 되는 거야. 내가 공급자면 그분들은 나의 수요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밥 빌어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밖에 나가서 이 논문을 들이밀면은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허송세월 날린 게 돼.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만 들어와야 돼. 허송세월 날릴 자신 있는 그렇지. 사람만 와. 이 역사학계에서 벗어났을 때 그게 모든 게 허송세월이 되더라도 그걸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야 나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 매섭네. 매서운 현실이네. 근데 그게 사실이야. 그냥 박사학위를 꼭 역사가 재밌어서만 들어오면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 근데 다행히 역사학계는 박물관이라는 업계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 학예사 쪽으로 이렇게 틀어도 되지. 그쪽으로 경력을 쌓아서 박물관 커리어를 계속 쌓아서 역사랑은 조금 멀어지더라도 직장인으로서 커리어를 쌓을 수는 있지. 요새 국중박도 대박이잖아요. 그렇지, 대박이지. 국중박이 한국 일방인가요? 예, 그쪽, 일방입니다. 그쪽으로 가려면? 예, 우리나라에서 학예사를 직업으로 꿈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워너비 직장이라고 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지금 세계 한 5위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뭐 4위인가 3위인가. 맞아, 그렇더라. 뭐 뉴스에서 보니까 굉장히 해대원의 힘으로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학예사분들이 그거 많이 팔린다고 뭐 보너스가 있는지는 모르겠네.